4월 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레이더를 켜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총선이 코앞입니다. 사전투표 내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어서 모셨는데요. 사실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뭐 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현대판 마키아벨리스트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선 킹메이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고 또 판세, 전략 이런 거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님, 사실 저는 상임 고문보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익숙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님을 이렇게 모시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서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귀하게 모셨습니다. 하도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내가 원래 내 유튜브에 안 나가는 사람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나왔어요.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거 진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각 당이 자기의 전략과 어떤 판세에 따라 가지고는 이야기들을 좀 다르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제3지대에 계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현 상황은 어떤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내일 되면은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거의 다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각 당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표 계산을 갖다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선거 결과라는 것이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와 야가 싸우는데 사실 유권자는 여당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심판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평가라고 하든지 그건 뭐 아무 상관없이 하여튼 여하간에 지난 2년 동안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당이 무슨 전략이 있느냐? 사실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이 잘하면은 야당은 희망이 없어요. 아, 네. 유권자들이 여당이 잘하면 여당에 따라가는 거지 뭐 야당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으면은 야당은 사실은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야당 일반적인 선거의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 사회까지 됐는데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의 소위 수준이 옛날과 달리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우리 정보화 사회 무슨 지식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많이 깨어있는 국민도 적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권자가 소위 수준이 높고 정보가 많다고 하면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상 그대로 유권자들이 그걸 받아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번 정부가 출발할 때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사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인가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핍박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적에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을 그거를 좀 제대로 좀 받아가지고서 소위 민생을 좀 챙기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생각을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민생 못 챙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지난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민생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민생 얘기를 하지 말만 민생 얘기하지 일반 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민생이라는 것은 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선거를 맞이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 가지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 가지고서 그러면 비대위가 뭐를 내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대위가 별로 내놓은 게 없어요. 없습니까? 네, 지금 처음에 보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의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운동권 청산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네. 되게 옛날 이야기 같아요. 네, 예. 그 운동권 청산이라는 건 일반 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네. 그런가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저희 이재명 대표고 조국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또 목표로 삼고 네, 있는데 2조 심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이 다 아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미 다 아니 알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아는 아, 사실을 국민들이? 갖다가 다시 강조하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라고요. 아, 민생과 관계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그때도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선거에서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표심을 읽었으면은 그 표심에 맞게 선거를 준비를 해야지 자기에게 이로운 소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그거를 무시로 올 것 같으면은 일반 국민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국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민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민생 얘기를 하는데 뭐 거창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민생이라는 건 별로 느낄 수가 없게 되어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가 지금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민생 선거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강서보궐 선거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의고사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정부 여당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강서보궐선거 끝났을 적에 그러면 강서보궐선거가 지난 21대 총선에 나타난 결과 비슷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볼 것 같으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치와 정책을 좀 변화를 가져와라는 이런 유권자의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지와는 동떨어지게 무슨 뭐 당을 혁신한다 무슨 뭐 다선 의원을 뭐 여기저기 재배치한다 막 예.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민생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대통령이 관련해 가지고는 대파 875원 발언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아니 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그 대파 875원 얘기는 나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 일일이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참모들의 큰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 나도 옛날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뭐 시장에도 나가본 적이 그렇죠. 있지만 청와대에도 계셨고 장관도 하셨고. 네, 대통령을 그런 이 시장에 같이 모시고 나갈 적에는 사전에 다 답사를 해가지고서 상황이 어떤다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대파 뭐 875원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문재인 정부 때 더 대파값이 비쌌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파값이 비쌌니 안 나느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과거 얘기를 해봐야 핑계를 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대응한다고 보세요? 응? 왜 그렇게 대응한다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면 전부 과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네. 그 민생도 민생인데 또 많은 분들이 정권 심판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최근에 불거진 사건, 호주 대사의 임명이라든지 아니 환성무 테러. 그거는 네. 하나의 예. 부수적인 걸로다 덧붙여지는 거고 예. 근본은 기본적으로 민생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어렵게 지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적에 0.7% 차이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예, 0.73%포인트. 예, 그러니까
그건 나라가 거의 반씩 놀아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이런 노력을 좀 경주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런 취지의 지적을 저랑 인터뷰에서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추진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30%에서 머물러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부정적 평가가 60%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네, 뭐 언급하신 내용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생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1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과반을 못하면 레임덕 올 거다라는 말씀도 작년 3월에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건 그 이름 자체부터 내가 만들어 놓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회귀를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정당으로다가 변모를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옛날에 미래통합당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쫓아나고 그런 것들요.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그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향으로다가 당이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래요. 시대가 변하면은 시대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변하고 오면은 소위 사람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게 된 건데 거기에 정치가 좀 적응을 해서 따라갈 것 같으면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정권이 실패하는 원인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사람이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한 의원이 이런 말 했다는 게 요새 화제던데요. 다가오는 회성을 바라보면서 멸종을 기다리는 공룡의 심정 같다. 이런 아니 이야기가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봐서 그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소위 당의 중심이 돼야 할 중진 의원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전혀 현상과 맞지 않는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소에 좀 이 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소위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데 민심이 파악이 됐으면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종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서 막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대통령한테도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내줘야지 정당에 대한 소위 관심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높아지는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선거가 이제 거의 코앞이니까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가지고서 민심이 좀 이반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와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는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했었어야 될 말이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실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빨리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치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당에 들어와서 당을 관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나 말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모든 거를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어야 돼요. 뭐 지금 와서 뭐 억울하다는 말도 오고 말이지. 나는 정치인은 그런 언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레토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토릭이 잘못됨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 캐리어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건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팔아놓는 걸 못 되면 오히려 자기를 더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제 와서 뭐 옛날 얘기하고 후회하고 뭐 하고 나는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세요?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막 본인이 데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거 이후에 계속 정치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요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의 정치 미래. 내가 보기에 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비대위원장 같은 자리를 맡지를 않는 거예요. 애초에 네. 잘못된 시작이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어차피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정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변호사로 다 살든지 그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었는데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번 소위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부터 좀 배우면서 정치를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정당을 갖다가 맡아가지고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그 자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여러 가지 지금 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 내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가지고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굉장히 힘들 거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지금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윤 대통령과 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은 사실 유권자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대립각을 세우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뭐 디올백 사건이 났을 적에 그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좀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뭐 그 사건 자체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무슨 뭐 말에 앙뚜하는 시 어쩌는 이딴 소리를 갖다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했었죠. 해서 이제 감정을 듣고 안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슬그머니 한동훈 위원장도 몇 마디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1차 갈등.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거기서부터 하나 잘못된 스텝을 갖다가 밟게 된 거거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이게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대권 가도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권 가도라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대권 가도가 뭐 잠깐 뭐 비대위원장 했다고 해서 대권 가도를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대한민국 정부의 뭐 제2의 권력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2의 권력자라는 건 존재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선거를 지휘해서 선거를 실패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지휘관은 선거 끝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교안 대표를 보세요. 내가 그때 한교안 대표도 하도 참 도와달라고 해서 선거 때 마지막에 내가 선대위원장을 해서 가서 도와줬는데 그때 내가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결국 가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 보수 대통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한 16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와가지고서 아주 수도권에서 대참패를 맛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교안 당대표가 나타나지도 않고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한동훈 위원장은 당분간 사실은 정치권에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의 그림자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그러니까 그건 정치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는 여권에서 1등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또 확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 구도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아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라지고 나면은 당분간은 또 거기도 또 뭐 비대위 체제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비대위인가요? 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갖다는 자체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어? 그 당 스스로가 그걸 깨달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혹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좀 조언을 달라,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연락을 드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참 여러 대통령 후보들을 갖다가 나 접하고 도와줘서 대통령도 되고 다들 그러셨죠. 네. 그랬지만 그게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내가 누구 만나서 뭐 하겠다 이런 저희 의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에 나와 가지고서 뭐 자기 70평생에 이런 정부는 처음 봤다는 네. 이런 얘기를 자격이 있나 하는 내가 이거 묻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의 민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코로나가 발생할 초기에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내가 이 코로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100조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다. 근데 그 사람도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서민이나 이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 이런 중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 참 아주 미니멈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이 각 기구에 따라 통계가 다르지만 뭐 GDP 대비 재정에서 뭐 16%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12.3%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뭐 14%에다가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겨우 3.1%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빠져나가네요. 자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자기는 뭐 이런 정부는 무슨 70평생에 처음 보겠다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무슨 점잖지 못하게 무슨 선거에 뛰어들어서 잠바 입고 무슨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여권에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권력구도 여쭤보다 여기까지 간 것 같은데 제가 여권 권력구도 하면 한 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그 여당 후보들한테는 선거 유세 지원을 많이 받아서 다니시던데 혹시 정치적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유승민 지금 뭐 전 의원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난 상당히 의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당권 경쟁을 할 적에 뭐 그 사람이 다시 소위 뭐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나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 어떤 확장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이제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을 넣어놓기도 하셨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정치적 미래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저희 대표의 미래는 법원이 결정하겠죠. 그러면 조국 대표도 그렇게 평가하고 뭐 계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금 소위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법원이 결정할 거라고 봐야죠.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 좀 어떻게 설정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위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적에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냐 그때 가서 얘기할 거지 지금 뭐 무슨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봐요. 지금은 아무래도 연대하는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야권 안에서는 두 사람 다 이제 잠룡 뭐 사실 잠룡 이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두 사람이 다 잠룡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 그렇게 잠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별로 내가 보기에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뭐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87년 체제가 2027년이 될 것 같으면 만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대통령 소위 중심제 상황을 놓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오늘날 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배경이 대통령의 제도 자체, 소위 권력 구조 자체 속에 있는 거라요. 책도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변화를 가져갈 거냐, 이런 지금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장은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좀 상승세 모습들 계속 띄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이제 일반 국민의 분노다 이렇게 좀 평가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 지금 혁신당이 저렇게 일반 국민의 참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인 공격을 가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다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시니까 아무래도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상황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신 잠룡 그룹으로 올라갈 텐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뭐 총선에서 성공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뭐 2027년 가장 젊은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번 선거 괜찮다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지금은 약간 여론조사상 오차 범위가 안에서 이렇게 붙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솔직히 거기에 말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참 비교적 잘 출발을 했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소위 이낙연 당하고 합당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동력이 멈춰버린 거라고요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 생각을 했을까요? 이준석 그래도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그래도 보수 정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저 각을 세우고서 자기 의사를 표출했던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가서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은 아마 요즘 조국 신당 하는 식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건데 그게 그냥 엉뚱하게 이낙연 소위 네가 씨가 만든 정당하고 합한다는 바람에 거기서 동력을 상실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합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특히나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로서 그런 조언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을 안 들으셨을까요?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너 이낙연 총리가 하는 당하고 합하면은 뭐 망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계기가 돼서 했는지 하여튼 합쳐버렸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나는 이낙연 대표 총리 보고도 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사실은 지금 뭐 총리까지 하고 5번의 국회의원의 도지사 무슨 다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정치를 아름답게 마감을 할 시기에 말이야 갑작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당을 탈당하고 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잘 나가는 사실 이준석 당하고 그냥 결합을 하는 바람에 결국 가서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이상한 상황을 겪게 돼버린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등판하셔가지고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도 맡으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합당을 했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개혁신당이. 예, 개혁신당이.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뭐 라이언 일병 구원의 심정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개혁신당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성이 워낙 강한데 그분이 비례대표로 가서 당선권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내가 그런 질문도 해봤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솔선수범을 해서 앞장을 서야지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갖다 결심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제 그렇게 이제 카드가 한 장이 지역으로 빠지면서 비례대표는 이제 다르게 좀 이제 배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긴 아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천하람이 비례대표 이변을 맡게 돼 있는데 사실 천하람하고 이준석 그 대표가 개혁신당이라는 걸 맺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나갔으니까 선거를 끌어갈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람밖에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람이 비례대표 2번 자리를 갖다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위원장님께서 그럼 천하람 변호사한테 입원을 꼭 해야 된다. 왜냐면 본인도 순천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아니, 내가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을 좀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비례대표 이변을 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저희 방송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이 여러 차례 나오셔서 또 이렇게 개혁신당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도 김용남 이제 정책위 의장께서 비례대표 번호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거기에 아니 대해서는 본인도 비례대표를 뭐 원한다고 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 다 비례대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러면 좀 세대가 젊은 것이요. 젊고 그리고 이제 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소위 선대위원장이 하면서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천하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이번 선거의 개혁신당 의석수는 얼마 정도로 위원장님 예상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나는 안 하려고 그래. 네. 그러면 지금 특히나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범야권이 200석이 돼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정부가 탄핵이라든지 개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을 못할 것 같다. 제발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정치력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가 되면은 소위 여소야대에서 어떠한 정치력을 행사해 가지고서 정권을 갖다 유지할 것이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막연하게 무슨 뭐 선거에서 지면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가 무슨 이 국회가 야당이 장악한다고 지난 2년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결국 가서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기간 동안에 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야당과 다 협조를 갖다 구할 것이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요. 뭐라고 좀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야당을 갖다 이렇게 배관 씌우지 말고 야당과 좀 협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양보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국민이 참 대통령에게 위임한 5년 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난 봐요. 그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야당 대표를 갖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난 봐요. 근데 왜 이제까지는 안 만났다고 보세요?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왜 안 만나는 걸 내가 알겠어요? 네, 아니 좀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지 좀 이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라는 답답함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저분도 기본적으로 이 정치를 안 해보던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 정치의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구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안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탄생할 적에 그 권력 탄생에 기여한 사람과 권력을 배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사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가 뭐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 또 전직 무슨 대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서울시장이 안 될 테니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또 제가 정당을 오는 사람들이 무슨 저런 사고방식을 갖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은 내가 3자 대결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 나한테 은연중에 우리 저 중진 의원들이 압박도 하고 심지어 어떤 소위 과거 전직 당 대표였던 사람들은 기자회견하면서 나보고 그거 안 한다고 물러가라는 소리 이딴 소리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녁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던 상황. 데모까지 했었나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서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정당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끝내 나는 절대 그거 못한다 말이야. 어떻게 해서 우리 후보가 저희 단일화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 후보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시장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라는 시장도 하도 압력을 가니까 중간에 자기가 그만둬 버렸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 이제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서 결국 가서 이제 오세훈 씨가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당을 끌고 갈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오세훈 시장 당선하자마자 그 이튿날로 당을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고서 들어간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당에 아무런 기반도 없고 결국은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서 당을 한번 변화시켜봐라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돼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당을 좀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진들하고는 잘 안 맞는 거지. 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소위 나이 36살밖에 안 먹은 당 대표가 됐으면은 이거를 잘 키워서 동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진 의원들의 생각인데 그게 젊은 사람이 당 대표는 거에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런 정서가 있었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자 대통령 선거에도 이준석 대표의 공로가 난 있다고 봐요. 아니 0.7%밖에 못 이겼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안 했으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표를 제일 많이 획득했는데 그것도 다 그 호남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희 서진 정책이라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선거 끝나고 무슨 3개월 만에 대표를 내쫓아 버렸으니까 사실은 무슨 집권 여당이 말이야 대표를 갖다가 무슨 윤리위에 해부해가지고서 징계를 해서 내보낸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비대위 체제로 온 게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로 와가지고 결국 가서 김기현이라는 당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종전에 여론을 30%인가 참작을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심이 당심이 돼야지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오만한 자세를 갖다가 가지고서
당을 끄그러 왔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의 상황은 이미 그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들로 복귀해 보면 충분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 거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축출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2027년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아주 유력한 주자일 거다, 대권 주자일 거다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낙선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낙선하게 될 때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년에 이준석 대표가 금년 선거에 국회에 진입을 못할 만하면 정치를 더 이상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젊으신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젊으니까 뭐 아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조언해 주실 예정입니까? 응? 갓파더이시니까요. 갓파더라는 표현은 근데 동의하세요? 뭐를 해서? 그 갓파더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있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을 이번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고 이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국민을 설득을 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저희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당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많이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 이 국민의힘이 엄청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수가 어떻게 재편성되는지는 아직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보수의 재편까지도 이제 가능한 이번 총선의 한 그림이 있을 수 있다란 말씀이신 건데, 그 아무래도 지금 또 특히나 상황이 이제 특히나 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이시라면 이 며칠 안 남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무슨 없어오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뭐 이제 와서는 그것도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치는 후회할 때 이미 끝났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회할 땐 이미 끝났다.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걸 해야지. 나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다 세상이 다 지나가 버린 거라니. 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아까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시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민주당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 자꾸 실수를 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금 이 남은 기간, 여튼 정권심판론이 워낙 거센 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남은 3년이 아니라 요 며칠만이라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윤석열은 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가만히 계셔라. 가만히 계시지 자꾸 뭐 선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언론 노출도 최대한 좀 삼가하면 좋겠고. 아니 뭐 그야 뭐 대통령의 임무 수행하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특별하게 무슨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사님에 대한 관심도 많던데요. 김건희 여사님은 아마 선거 끝나면 다시금 이렇게 국정 운영에 나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김건희 여사 그 자체가 무슨 선거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은 민생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진짜 이것저것 특히나 이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하냐라고 많이 여쭤봤는데요. 남은 며칠이라도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 일타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염두를 하시면 또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끝으로 뵈면 이것 꼭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 SNL 코리아에 나오셔가지고 또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셨어요, 위원장님? 나는 그거 못 봤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 주변에 또 손자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봤던 후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 SNL이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무슨
내가 저 귀가 잘 안 들려요. 내가 이제 보청기, 연세가, 예.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건데 그날 내 보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MBTI를 물어봤는데 내 TI라는 얘기는 들리질 않았다고. 아이고, 예. 그래서 나는 MB에 대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 답을 해가지고서 그게 하다 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명하시는 자리가 됐네요. 그럼 MBTI 진짜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거 내가 안 해요. 내가 무슨 이제 그러시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거 해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해명의 포인트를 저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긴 시간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가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얘기를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내가 들어갈 때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106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뭐 관훈클럽인가가 그런 데 가서 이제 기자 질문에서 몇 석을 예상하냐고 그래서 내가 올 때 106석이니까 106석을 못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그 다음 날서부터 뭐 종편에 나와서 이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야. 60석도 안 될 텐데 뭐 80석도 안 될 텐데 이래요. 그 당시 16년에 민주당. 그러니까 그래 전부가 다 이제 그런 식이고 뭐 언론도 오히려 소위 말하면 비꼬는 식의 이런 기사를 쓰고 그래서 내가 선거 전에 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근거 최근에 와서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뭐 여론조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도 들쑥날쑥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당에 대해서 항상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쓸데없는 자신감을 보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실은 야당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야당은 뭐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평가니까 정부와 여당이 잘하면은 야당은 희망이 없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한테 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항상 쓸데없는 그냥 우월감 속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를 해서 1992년에 14대 총선을 하는데 그 당시에 3당 합당을 해가지고서 여당의 의석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14대 총선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금 국정원장하고 내무장관을 불러다 당신네들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하면 3분의 2가 되고 못해도 180석은 될 겁니다. 이랬다는 거야. 아이고, 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내 대통령 물어서 저 사람들 얘기 듣고 오면 또 당황하게 됩니다 말이야. 그 내가 절대로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도 선거해보니까 과반수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도 내가 보기에 초반에 야당이 공천땀에 막 파동을 일으키고 오니까 선거가 쉽게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 최근에 와서 또 갑자기 또 이제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분한 선거 대책을 세우라 이거예요. 내가 있어서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소위 그 표심이 뭐라는 것을 알고 총선 준비를 갖다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의치 않고서 그냥 뭐 이런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결국 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기감이 되게 모두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정말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좀 기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4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4월 10일 총선 당일에는 경향TV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함께 2024 총선 빅텐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선거 소식, 개표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김만권 박사와 함께하는 정치하는 인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